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어제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23살의 김모 씨가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높이 18m의 고공 작업대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숨진 김 씨는 고교 졸업 뒤에 군 입대 기간을 제외하고는 공사 현장 등에서 줄곧 일을 해왔다고 하죠. 사고 원인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왜 이런 사고로 20대의 젊은 생명이 덧없이 쓰러져야 하는지, 이런 사고가 왜 이리 되풀이되는 것인지 답답하고 화가 나는 소식입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갈수록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댓글의 영향력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타인을 향한 무분별한 비난과 욕설 등 악플의 수위가 도를 넘어서면서 피해 당사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악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남희 교수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좀 악플 이야기 해야겠습니다. 예, 예. 네, 선풀과 악플, 인간의 심성의 양면일까요? 그럼요. 모든 사람들한테 악한 심성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댓글도,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폭력적인 상황과 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죠. 네. 예, 예. 이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 욕하고 비난하려 드는 욕구,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본성의 한 측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또 그 악플을 부르는 글들이 또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예, 예. 네. 예, 예. 왜냐하면 유발 요인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그 교육 제도가 오지선다형 이런 식으로 고르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그 장문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우선은 그다음에 한쪽으로 편향된 시선이 있다든가 자기만의 그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든가 또는 근거 없는 얘기를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댓글이라도 써서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죠. 네. 네. 그러니까 교육의 문제도 있고 인간 본성의 문제도 있고 또 그렇죠. 잘못된 정보들이 유통된다거나 이러면서 이런 댓글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다. 사회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네. 그리고 독해력이 지금 많이들 떨어져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책을 거의 안 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 그 핵심 논지를 파악을 못하고 엉뚱한데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인 걸 떠나서 사실 댓글을 보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성격적인 문제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굉장히 자기애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무조건 다른 사람들을 이제 깎아내려야 하는 사람, 또 탈진 증후군 이렇게 되면 냉소적으로 또 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치고 불행하면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어야 좀 덜 불행해지잖아요. 네. 주로 불행한 사람들이 악성 댓글들을 쓰죠. 네. 또 굉장히 분노가 오랫동안 쌓여있던 사람은 그렇게라도 풀어야 사실은 바깥에서 행동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네. 네.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쟁점이 됐을 때 이 댓글들, 특히 이제 그 악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대 의견 혹은 비판적인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당사자한테 비판을 넘어서서 정말 치명적인 어떤 가해 행위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최근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국가대표 그 김보름 선수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공인이죠, 일종의. 그래서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되기 좋죠. 그런데 이제 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종의 사회적
살인이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미투 운동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인권센터도 하지만 가해자를 처벌할 때는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먼저 따지고 가해자를 이제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 네. 그런데 이렇게 일단 사회적으로 공표가 되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조차 공격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본래 가지고 있던 물론 잘못한 점도 있겠지만 이제 그게 침소봉대가 돼서 더 이상 그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되고 뭐 그 가족들도 또 고통을 받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김보름 선수 같은 경우도 뭐 태도 젊은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사랑받을 만한 태도를 보여야 될 정도로 뭐 스포츠 선수가 거기 무슨 HR도 아니고 홍보도 아니고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네. 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아주 이제 증폭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집단 심리는 때로는 집단 지성으로 갈 수도 있지만 네. 집단 광기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이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일단 뭐 칼럼을 쓰거나 한 리더들뿐 아니라 아주 유명한 블로거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댓글을 조종할 수 있는 숨은 또 리더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리더들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뭐 한두 사람 정도는 그냥 죄 없는 사람을 죄인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실은 좀 제도적으로라도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뭐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든가 하면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공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인지를 해서 네. 처벌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이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거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악플 대상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전에는 뭐 네. 인기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유명인들이 집중 네.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네. 최근에는 일반인도 그 공격 대상에서 결코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자기를 표현하고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뭐 사실은 공인이니 사인이니 이런 구별이 없어지는 시대죠. 네. 그래서 자기 표현의 권리만큼이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너무 자기 표현 권리만 조금 더 강조되지 않았을까.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군사 독재에 있었고 민주사회에 있었던 적이 없기 네. 때문에 이제 일종의 반동같이 책임 없는 자기 표현이 좀 더 많지 않았나. 최근 한 몇 년간. 네.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균형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 문제가 항상 어려운 쟁점인 것 같아요. 이 악플 근절을 위해서 네. 폐지된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다시 도입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실명제를 도입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 위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게 항상 맞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외국의 댓글들 저도 가끔 보는데요.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덜 비판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선진국, 후진국을 떠나서.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징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탈진 증후군들이 많아서 네. 냉소적으로 되고 일단은 비판해야 되고 좀 그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정적인 항상 비판, 평가를 받아와서 그런 결과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명제를 해서 처벌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방이라는 거는 이제 좀 오랫동안 누적이 되고 금방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네. 급한 마음에서 그거 하면 뭐하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네. 좀 장기적으로 그런 쪽을 좀 더 강조를 해야 되고 실명제는 그건 제가 법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충분한 컨센서스가 있는 다음에 그거를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어찌 보면 이런 비판 강박증에 사로잡힌 그 네. 사회에서 이 커온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그렇죠. 악플을 네네. 다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네. 지적이신 것 같은데 네. 요즘 이렇다고 그래요. 그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그 기사를 읽기 전에 이 댓글 먼저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볼 건가 말 건가
뭐 이런 이 정보를 볼 건가 말 건가 이 기준을 어떤 댓글들이 달리느냐 이걸 먼저 보고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비판 정신, 판단 능력 이런 거 키워주지 않은 교육 탓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 중고등학교 때 뭐 철학이라는 과목 자체를 이명박 정부 때 없앴단 말이에요, 많이. 네. 그게 아주 뭐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철학이나 윤리를 가르쳐서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돼야 되거든요. 근데 대학 입시에서 논술 교육은 더 강화되지 않았나요? 근데 일단은 수능이 이제 뭐 오지선다형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술이라는 거는 입시에 맞춰서 하는 그런 거고, 이제 판단력이나 비판 정신은 광범위한 독서, 또 토론, 또 교육에 있어서 깎아내리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칭찬하는 교육. 그리고 본인의 특별한 생각들을 좀 존중받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도대체 우리 교육에서 또 우리 문화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악성 댓글들이 많으냐라는 거를 좀 분석을 한 다음에 뭐 IP 추적하고 뭐 이런 거를 해도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남희 교수께서는 그러니까 이 악플 문제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학교와 교육이다. 이렇게 봐도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뭐 언론도 비판 정신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글들도 좀 쓰고 또 학교뿐 아니라 이제 가정에서도 아이들한테 광범위한 독서도 좀 시키고 또 부모들을 비판할 때 어떻게 비판하는지도 좀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조용히 해, 뭐 시끄러워, 뭐 네가 알면 뭐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 아이들 얘기를 좀 잘 들어주면 굳이 젊은 사람들이 댓글로 가서 그 분노를 풀지 않아도 되겠죠? 사실은 이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군요. 그렇죠. 성숙하지 않으면 비판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들이 높으면 다른 사람들이 비판을 해도 끄떡 안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비판에 더 아주 반응할 수 있죠. 비판에 대해서 겸허해야 된다, 잘 수용을 해야 된다.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 행동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게 좀 훈련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남희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3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광고 들으신 후에 4부 이어가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매일을 보는 시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0분 바로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일 캐스터.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노원교를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의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뒤쪽으로 현재 수락지하차도에서 사고 지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다시 원릉교부터 성동교까지 밀립니다.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도 월계 1교 부근부터 수락지하차도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내부순환로 조금 전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성수동 쪽이고요. 마장램프를 못 간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인데요. 이 뒤쪽으로 서행은 감안하셔야겠고 그 전으로도 연희램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는 교통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 정릉램프 부근 그리고 홍지문 터널 나오면서부터 연희램프까지 다시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현재 한강 다리 중에서는 한남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봅니다. 경제시선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기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율주행차로 인한 첫 보행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버, 다시 차량 공유업체죠. 애리조나주에서 피닉스 지방의 한 교외에 있는 복잡한 교차로에서 일어났다는 사고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18일 밤 10시, 밤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횡단보도 바깥쪽으로 건너던 40대 여성이 이 우버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에 치여서 병원으로 후생됐지만 숨졌다 사망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전에도 그 자율주행차 사고는 많았고요. 자율주행차에 탔던 탑승자, 운전자가 사망했던 사고는 2번 정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차에 치인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는 처음이라는 거죠. 네. 예전에 2016년에 그 테슬라죠. 테슬라가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다 탑승했던 운전자가 사망했던 사고가 있었어요. 네. 이게 원래 자율주행차라는 게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운전자가 운전하는 와중에 전방 관찰 주시음을 소홀히 하던가 이런 거 보완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차가 나온 건데 네.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나서 탑승자가 사망하거나 보행자가 치여 사망한 이런 일들 아이러니한 거죠. 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우버가 이런 시험 운행 중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우버가 책임을 지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차가 좀 더 늘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누구의 책임이냐는 거죠. 이게 항상 자율주행차의 어떤 그 보편화, 확대 어떤 약간의 걸림돌이거든요. 예를 들어 운전자 책임이냐 아니면 그 자동차 회사 책임이냐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지금 완전 자율주행 모드였느냐 아니면 자율주행 모드도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거든요. 나는 그래서 운전자가 보고 있는데 그 자율주행차의 어떤 이번 건은 어떻게 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센서가 작동이 잘못됐다든가. 아, 그러면 이번에도 그 운전자가 탑승을 하고 있었나요? 그렇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운전자도 못 봤던 거죠. 네. 사실 밤이었으니까. 그리고 복잡한 횡단보도 바깥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바깥쪽이었다라는 걸 완전 바깥인지 아니면 그 바깥에 경계에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보행자 주의 구역은 아니었다라는 게 지금 우버 측의 설명이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보험사 책임도 누구한테 할 수 있지, 누구한테 지어야 될지 되게 불분명하게 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적 이런 쟁점들이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환기가 되겠군요. 그럼 이번에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일단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네. 이 외에 구글, 테슬라, 그 외에 우리나라도 현대차를 비롯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 지금 시험 운행을 하는데 네. 대부분 사람들이 없는 교외에서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죠. 시내로 들어와서 자율주행차가 좀 더 확대가 된다면 이런 사고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주행 시험을 거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어제 그 산업은행 회장과 금호타이어 노조 간의 만남이 있었는데 결국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해요. 흔히 얘기하자면 평행선을 달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것 같았습니다. 네, 첫 만남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먹튀잖아요. 네. 이 더블스타, 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려는 중국의 타이어 업체 그 더블스타가 과연 진짜 금호타이어를 계속 경영을 하겠느냐 장기적으로. 노조는 아니다라는 거 산업은행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먹튀 안 할 거다라고 내세운 근거가 어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네. 너나 걔나 똑같다라는 거죠. 더블스타가 완전히 밑으로 보는데 더블스타의 기술 수준이나 금호타이의 기술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기술 어떤 이전 먹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게 사실상 금호타이어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자존심 상하는 그러네요. 얘기죠. 네. 근데 사실 그 더블스타 같은 경우는 버스나 큰 산업용 자동차 차량 같은 게 타이어 기술은 사실 되게 발달한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런 승용차 작은 차들의 타이어에 대해서는 약간 예민하고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금호타이어가 낫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기술 수준이 비슷하다. 그래서 먹튀 없다. 금호타이어에 다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지는 않죠. 이제 물론 더블스타의 CEO는 먹튀 안 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30일까지 이 매각에 대한 노조 동의를 받지 못하면 금호타이어는 법정 관리행을 가게 되거든요. 네. 금호타이어 생산직 노조가 아닌 일반직 직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더블스타에 대한 해외 매각도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맞습니다. 생산직 노조는 노조라는 어떤 보호 장치 보호막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만약에 매각이 안 되고 법정 관리로 간다 하더라도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 약간 상대적으로 더 보호를 받는데 이 관리직 직원들은 노조는 아니에요. 그냥 그 사원 대표단이거든요. 네. 일반직.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그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가 좀 취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반직도 노조에 가입할 수는 있는데.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노조에 완전히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원 대표다는 형태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정 관리를 가면 더 힘드니까 차라리 매각이 낫다. 네. 그래서 이른바 노노 갈등이다라는 얘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인 노조는 매각은 안 된다. 차라리 법정 관리 가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끝까지 버티겠다. 그래서 뭐 총파업에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네. 관리직은 일반직 사원 대표단은 법정 관리보단 차라리 더블스타에 대한 매각이 낫다라고 지금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앞으로 노조의 동의를 받느냐 못 받느냐 30일 그게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대목도 굉장히 답답해요. 이해관계자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게 결국엔 중간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게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그 철강 관세와 관련해서 그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막차를 탈 수 있을 것이냐. 자신감이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캐나다, 호주, 멕시코에 이어서 한국이 미국이 하려고 하는 철강 관세, 고율 관세에 대해서 예외로 인정받느냐. 네. 이게 마지막 그 데드라인이 미국 시간으로 2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22일까지 빠지지 않으면 23일에 우리나라 시간은 24일이겠죠. 네. 토요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항상 얘기한 트위터 정치, 트위터를 통해서 면제 국가를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라는 게 들어갈지는 백운규 장관은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문재인 대통령 전화 통해서 얘기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얘기했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얘기했고, 김현석 통상교섭본부 장관도 계속 FTA,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연동이 돼서 계속 이 철강 관세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트위터만 보고 있어야 되는지. 네. 트위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운규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할 정도면은 확답을 받았다. 이리 봐야 되지 않을까요? 분위기는 그렇게 느꼈는데 트위터 대통령이 그렇게 예측 가능한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백운규 장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한 셈이에요? 좋은 결과가 딱 꼬집어서 얘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번 주 안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지 확실하다라까지 얘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네. 자, 어떻게 될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명태를 사면 70% 가까이가 유통마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죠?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봤더니 명태 소비자 가격이 만약에 1,000원으로 본다면 유통업자가 663원을 가져가고요. 원양선사가 명태를 잡은 쪽이죠. 337원 정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66%가 유통마진이다라는 거고요. 명태 말고 다른 우리 흔히 얘기하는 4대 어종은 어떤가 봤더니 고등어는 유통업자가 가져가는 비율이 567원. 갈치는 447원, 오징어는 459원. 근데 명태는 왜 이렇게 높냐? 명태는 대부분 원양어선에서 잡아오니까 운반비가 있으니까 유통마진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 냉동 보관 비용 일단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그럼 고칠 수 있는 방안은 뭘까요? 원양 안 잡고 양식을 하는 거겠죠. 양식 그런가요? 명태, 원양어선 명태. 맛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명태에 먹을 때마다 명태가 이름 어떻게 요리하는 데서 이름이 막 바뀌잖아요. 아직까지 양식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명태 동태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요 조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게 70% 정도 가까이가 유통 마진이다라는 거죠. 네. 통신비나 전기요금 등을 연체하지 않고 잘 내기만 해도 은행 대출 금리가 낮아집니까? 지금 흔히 이제 금융 생활을 많이 신용카드 많이 쓰고 대출도 써서 잘 갚고 한 사람들은 금융 내역을 보고 개인 신용 등급을 평가를 하는데 네. 이런 거 잘 많이 안 하는 분들이죠. 20세 사회 초년생이나 전업주부들이나 나이 많으신 직장생활에서 벗어 나이 많으신 분들 은퇴자 같은 경우들은 이런 금융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용 등급의 어떤 불이익을 받아요. 왜냐하면 내역이 없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높게 평가해 줄 리가 없잖아요. 일단 비정규직 이렇게 되면은 신용 등급 툭 떨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보완 방안으로 금융 정보 말고 휴대전화 다 쓰니까 그리고 통신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 잘 내는지 이걸 보고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들도 많이 하잖아요. 이거 잘 하는지 심지어 도서관에 대출 책 대출 받아서 잘 반납하는지 이런 것을
보완적인 개인을 믿을 수 있는 개인이냐라는 걸 보고 신용등급에 반영한다라는 건데요. 얼마만큼 반영이 될지는 앞으로 좀 각각 신용정보회사들이 어떻게 이용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 계신 분 어떤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미국에서는 세금만 꼬박꼬박 잘 내도 신용등급 엄청 높아져서 은행에서 와서 혹시 돈 필요한 것 없느냐. 자기가 가게를 하나 더 열려 했더니 그 가게 비용 우리가 대주겠다. 이렇게 와서 미리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는 그 직접세 비중이 좀 높으니까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든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제대로 세금을 낸다. 이 성실성만으로도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건데 우리 은행들도 사실 좀 그리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너무 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보 가지고만 판단하려고 하는 게 그만큼 갑의 위치에 있으니까요. 땅 짚고 헤엄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은행들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시입니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한 주 동안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우리 사회의 그 여론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것이 여론이다. 네, 오늘도 우리 사회 여론의 내비게이션인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다. 이런 입장을 이제 분명히 했죠. 국민들은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 대체적인 국민 여론은 이전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자체 조사로 지난 16일, 17일 실시하고 18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41명 유무선 RBD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었고요. 응답률 12%.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이 정치 보복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은 23.2%에 불과했습니다. 네. 대다수인 72.5%는 정치 보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내놨는데요. 연령, 지역, 시급을 막론하고 정치보복가 아니라는 입장이 우세하지만 이 대구 경북 보수 성향 응답자층은 다른 응답자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정치보복으로 보는 의견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응답층이 조금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구속 여부는 이제 법원 판단에 달렸습니다. 이 법적 결정은 별개로 하고 이 국민 여론만 물어봤을 때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여론 측면에서도 구속을 피해나가기 힘들겠군요. 네, 여론입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이 구속 찬성 의견 75.1%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반대한다는 응답은 19.8%에 그쳤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이 구속 찬성 의견이 58.8%나 됐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장을 역임했던 이 전 대통령인데요. 이 서울 지역에서도 이 구속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이 정치 보복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했던 이 보수층마저도 구속 찬성 여론만큼은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요.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 가운데 핵심은 이 다스 누구 거냐? 이명박 전 대통령 거냐? 이런 건데 검찰은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국민 여론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유행하는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심지어는 다른
대상에 대해서도 물건에 대해서도 땡땡은 누구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상황까지 전개됐는데요. 이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한 부분 역시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국민 여론을 물어보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 다스가 네. 3명 중 2명 정도인 64.6%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친형인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는 응답은 불과 6.3%에 그쳤는데 이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국민들은 정황상 다스 실소유주를 이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층에서도 10명 중 8명 정도가 실소유주를 이전 대통령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나 구속 여론 등등보다는 오히려 좀 낮게 나온 거네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 구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 응답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네. 이 실소유주와 관련해 들어서 관련 뉴스들을 접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네.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층에서는 10명 중 8명 정도니까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개헌으로 이야기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개헌에 포함될 내용 가운데 하나가 국회의원 소환제도인데요. 국회의원 소환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아마도 이 제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는 상당히 떨떠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네. 이 국민 소환,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이 소환을 하는 제도, 이 개헌, 이 헌법 내용 속에 포함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국회의원 소환 제도에 대해서 여론을 물어본 결과 이 찬성 의견이 91%나 됐습니다. 이 소환 제도 반대 응답은 5.9%에 그쳤는데 이 정당을 떠받들고 있는 유권자 역시 지지층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각 정당의 지지층들 모두 한 목소리로 압도적 찬성 여론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그 국회 쪽 각 당들은 의원 내각제 얘기는 이제 꺼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국무총리, 국회 지명, 선출제 혹은 추천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는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요? 네, 대통령이 이달 말 28일경 이 정부 이 개헌 발의안을 내놓겠다라는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대선 공약이지 않습니까? 권력 구조와 개편한 또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이 개헌, 네.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 베트남 등 외국 방문 중에도 전자결제를 통해서라도 이 지방선거 투표일에 개헌 국민투표도 동시 실시하겠다는 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정부 개헌안 발의 관련해서 국민들은 얼마나 공감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예. 야당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명 중 6명 수준인 59%로 이 국민 여론은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로 나타났습니다. 네. 부결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을 야당에 전가되는 이 정략적 의도에 불과하다는 응답은 20.6%로 나왔는데요.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정부의 직접 개헌 발의안에 공감하는 의견과 야당의 책임을 전가하는 정략적인 의도다라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대구 경북 지역만큼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신년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작년 또 지지난해에도 계속 출근보러 왔던 것이 대통령 권력 구조였는데 국민들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도 물어본 결과 4년 연임 대통령제가 이 46.3%로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제, 그러니까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외교를 맡고 국방을 맡고 또 국회에서 뽑는 총리가 내정을 담당하는 이원 집정부제고요. 그다음 의원 내각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60세 이상 가정주부층에서는 상대적으로 4년 연임 대통령제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과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인데요. 국민 여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대통령의 개헌 발의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였고요. 대통령이 개헌안에 포함하고 있는 정부
개헌안 내용 속에 포함된 것이 4년 연임 대통령제라면 상당히 국민들이 낙관적으로 볼 가능성도 높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지방선거와 동시 이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라는 의견에 대해서 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49.1%. 네. 개헌 국민투표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별도로 해야 한다가 이 43.4%로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이 정치권의 공방 또 논란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인데 네. 말 그대로 이 정치권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개헌 논의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이런 옛말이 있죠. 말을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말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훨씬 큰 힘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백병규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